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전성화 강사입니다. 자, 시험 잘 보셨습니까? 물론 시험을 친 지는 한참 지났습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 강의는 제가 지난번에도 했듯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시대고시에서 법학개론과 경비업법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렇게 한번 진행할게요. 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강의만으로 합격할 거다 이런 기대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저 역시 기대하지 않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어떤 이정표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전 기출문제 해설 강의 했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출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앞날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출문제에서도 상당히 많은 패턴은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출문제 강의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 이걸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죠. 그것이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과목당 한 두 시간 정도로 나눠서 두 강 정도로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 이렇게 진행하고요. 각 강의의 진행에 앞서서 문제 총평 그리고 대비 방법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법학개론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 기분 나쁘다고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2013년도 기출문제의 특징은 쉬웠다. 지금 벌써 짜증을 내신 몇몇 분의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쉬웠어요. 그죠? 뭐 욕먹어도 할 수 없습니다. 쉬웠습니다. 쉬웠는데 어떻게 쉬웠느냐는 걸 한번 보죠. 이전 시험과 13년 시험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전 시험은 다양한 유형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유형. 그죠? 즉 개념도 냈고요. 비교도 냈고요. 그죠?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 3법 외 나머지 법학개론에 속한 과목들의 문제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다양한 유형보다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개념 문제였습니다. 이쪽에서 사례가 예전에도 많이 몇 개 어려운 게 있었는데 이쪽에는 이번에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쉬웠어요. 개념 위주였습니다. 사례라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 민법 파트도 쉽게 냈어요. 그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형법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한다면 아주 쉽게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쉬웠다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한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권은 아주 쉽게 냅니다. 그게 바로 작년이었지 않았을까. 제가 작년에 우리 시대고시 교재로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너무 어렵게 대비하려고 하지 마라. 제 강의가 있으니까 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라. 최소한의 것을 알고 그 다음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도움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개념 위주로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이러한 경향이 계속 유지되진 않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70% 최소 70%에서 80% 정도는 기출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요 패턴, 논점을 아셔야 돼요. 패턴과 논점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대비하실 때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개념 이해 위주로. 그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뭐 다른 강사님, 우리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시대고시 사이트에 이 전성화만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요. 문제 안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하실 때 여러분 단어를 통해서 정리해 보세요. 제가 해설에도 그런 거 많이 실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번 문제인가에 보면 헌법 문제 중에서 다음 중 청구권적 기본권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청구권적 기본권은 다 청구권으로 끝나요. 아니면 무슨 청자는 적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했다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고시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내가 뭔가를 창조해서 해야겠다, 창작해서 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천재 아니면 장수생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몸이 막 발효되는 걸 느껴보고 싶어요?
공부 오래돼가지고 막 발효하는 거 느껴보고 싶어요. 지금도 신림동, 자 지방 사시는 분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고시촌이라고. 거기 가면요 인간이 발효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 강의 들으세요. 그죠?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 독창적으로 연구하시려는 분이라면 공부를 길게 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대비 방법은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를 풀면서 저는 문제 속에 나온 내용이 또 나올 때에는 그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힌트를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강의할게요. 자, 문제 1번. 다음 관로에 들어갈 법원에 대해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법원이라는 게 뭐냐? 법원은 서울지방법원 할 때 그런 법원이 아니죠. 이때 법원은 법이라는 것의 존재하는 형식이 어떻게 되냐 이 말. 크게 보면 성문법, 문자화로 존재하는 성문법이 있고요. 문자화가 안 된 불문법이 있어요. 성문법은요, 법의 위계 질서에 따라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걸 문제를 낸 거예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근래 몇 년 동안에는 이제 나오지 않았던 패턴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자, 1 기억 보시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제정되는 성문법규, 이게 법령이에요. 알겠죠? 네, 법률이고 명령, 이게 두 개 합쳐서 법령인데, 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답은 명령이에요. 자, 우리가 명령은 이 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 법률은요, 국회에 의결을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요.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것은 규칙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칙과 차이가 뭐냐 이 말이죠. 규칙과 차이. 명령은 행정기관에서 만들지만 법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규라는 걸 체크하라고 해설에 써놨습니다. 법규성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은 법규성. 그래서 이것은 명령의 특징입니다. 알겠어요? 예. 반면에 규칙은요, 역시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만듭니다. 국회를 안 거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법규성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기업과 니은이 나눠지는 겁니다. 조심할 건 디귿인데요. 지자체에서 만든 자치입법,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자치입법이 있어요. 이 자치입법은 우리가 흔히 조례만 알고 있는데 조례 외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방의회. 아시겠죠? 하지만 규칙은요, 지자체장이 만듭니다. 지자체장. 그래서 정답이 규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1번 해설이 됐죠? 문제 2번.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건. 자, 사건. 자, 2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끼리의 권리 이 말이죠. 개인이 개인대의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뜻입니다. 자, 먼저 물권적 청구권은 지배권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권적 청구권. 제목 안에 답 있네? 제목을 갖고 놀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만만해지고 싶어요. 그럼 인생 만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갖고 놀면 됩니다. 갖고 놀리키면 여러분 안 만만해지죠. 그죠? 물론 저도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만 또 제가 잘 보면 성공했을 땐 또 그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럼 문제 이 단어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주도해 볼까요? 단어 안에 답이 있다니까요. 물권의 적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크게 보면 청구권이죠. 절대로 뭐가 아니다? 지배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차이가 뭐냐? 이게 포인트겠죠.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청구권은요, 특정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특정한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특정한 상대의 도움이 있어야 만족을 얻습니다. 그죠? 내 집에서 나가줘. 그 사람이 나가야 내가 만족하죠. 그런 거예요. 반면에 지배권은요, 특정의 상대방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즉, 이건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걸 절대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특정한 상대방 없이도 내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2번 위자료 청구권. 료는 돈이잖아요. 이게 재산권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물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권은 형성권이다. 자, 이 무권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권. 자, 내한테 대리권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나의 대리인이라고 그러면서 나의 물건을 팔아치웠어요. 그러면요, 내가 기분 나빠. 그죠? 예.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아이, 괜찮아. 너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추인권이에요. 그럼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일방의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가 변동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일방의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일방의 의사표시로 가능하다는 점. 자, 해설하더라도 품격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시대고시는 품격 있는 강의를 지향하죠. 그죠? 지향이 아니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씩 꼼꼼히 해설을 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한국인 갑과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소지한 X 건물을 매매했을 때 미국 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된다고 했을 때 규정한 국내법 뭐냐. 이게 아주 가장 어려운 겁니다. 자, 보세요. 한국인 갑이 있고요. 미국인을 또 문제 풀다가 저한테 메일 보내신 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 시험은 잘 쳤어요. 시험을 잘 치니까 기분 좋아서 막 이런 얘기도 했겠지만 왜 미국인인데 이름이 을이에요? 이러면서 저한테 농담처럼 문제를 웃자고 한 거죠. 자기 잘 쳤다고 지금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미국인 이름 뭐 알렉스를 하든지 뭐 스티브를 하든지 왜 이름이 을이냐고. 그냥 그런 거죠. 그럼 한국인 이름이 다 갑이에요. 그죠? 예. 이 사람은 지금 장난치려고 아마 그런 거예요. 그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한국인과 미국인이 어디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럼 미국 국내에서 법이 적용되겠죠. 근데 순수한 국내법은 내국인들끼리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근데 여기 외국인이 꼈죠. 그죠? 내국인과 외국인이 꼈을 때 적용되는 국내법을 국제사법, 또 다른 말로 섭외사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됐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4번 추정과 간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추정과 간주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목 안에 답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추정은요. 추정은 미루어 짐작함입니다. 우리 한글로 하면. 이건 한자어잖아. 그죠? 한자어를 순 한글 의미로 바꾸면 미루어 짐작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찍는 거예요. 찍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 사실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반대 사실의 입증으로 번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주는요. 그렇다고 해버림. 아, 좋은 표현이에요. 그죠? 이거 제가 썼지만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굳어지는 겁니다. 이건. 따라서 이건 확정 판결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반대 사실만 가지고 안 돼요. 아시겠죠? 실정 선고는 간주예요. 동시 사망은 추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본다면 정답 1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됐죠? 자, 문제 5번. 강행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강행 규정. 이것도 문제 안에 답 다 있어요. 강행. 강제로 이행되어야 되는 규정. 이 말이죠. 강행. 강제로 이행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뭔가 좀 강한 느낌이 나죠. 그죠? 그럼 한번 봅시다. 거기 횡령죄, 형법이죠. 그 다음에 3번 국회의 권한. 그 다음 4번째 항소기간, 형소법. 이런 건 다 강행 규정이에요. 주로 공법 영역은 강행 규정이라는 거죠. 근데 위헌부담은 민법 중에 채권법이에요. 자, 민법 중에 물권법은 또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또 강행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채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입니다. 6번. 권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왔던 형태죠. 이것도 권리, 권능, 권리, 권원, 권능 이 세 가지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십니다. 권리는요. 법률상의 힘이죠. 법에서 인정한 일정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한 힘. 권원은요. 권리의 근거. 내가 지금 이 분필 지우개를 들고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권능은요. 권리의 내용이에요. 지금 문제는 여기서 나왔죠. 최근의 문제 중에서는 반사적 이익 이런 것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자, 권능은 뭐예요? 소유권의 내용에는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권리가 아니라 권능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좋습니다. 7번 공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공법은요. 주로 히읗자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죠? 얼마나 쉽습니까? 헌법, 행정법, 형법, 그렇죠? 플러스 소송법이에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이렇게. 소송법은 다른 말로 절차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됐죠? 쉽다. 근데 여기 친족상속법은 히읗자도 안 들어갔고 소송법자도 안 들어갔네요. 친족상속법은 민법의 한 파트입니다. 됐죠? 8번.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규정이 지닌 성격이 아닌 것은. 다른 건 다 형법 규정 성격인데 조직규범은 조직의 규범과 관련돼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형법의 특성이 아니에요.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것은 헌법의 특징입니다. 헌법의. 조금 이런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자, 용익은 용, 사용, 익, 수익의 약자입니다. 그죠? 우리 민법에 용익 물건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그죠? 이 세 개가 용익 물건이에요. 따라서 거기 나오는 임차권은 아닙니다. 혹시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 한번 내볼까요? 용익적 권능. 용익적 권능. 권능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고. 여기 보이네? 보이죠? 아, 보인다. 그죠? 예. 권리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권리의 내용 안에 용익하는 권리가 들어가 있다면, 용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용익적 권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임차권은 여기엔 들어갑니다. 됐고요. 10번.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는 자주 통일 원리.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자주 통일이라는 것은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헌법의 원리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11번째. 아까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청구권적 기본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청구권적 기본권은 청구권이에요. 그죠? 청구권이니까 뭐뭐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대부분 다 청구자 들어가 있네요.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또 청원권은 청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가 아니다? 참정권은 정치적 기본권의 일종입니다. 참정권은. 됐죠? 그 다음 12번째. 다음 중 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 사실은 이런 문제 좋지 않아요. 네.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 헌법에는 절대적 기본권이 없어요. 2010년도 사형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도 말했어요. 그런데 이걸 출제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로 출제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그러냐면, 자,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 있냐?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주로 내면과 관련돼 있으면 절대적으로 제한이 안 됩니다. 그죠? 양심의 자유 중에서, 양심의 자유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성의 자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뭐 마음속으로야 나라님을 욕하면 어때?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뭘 하는 건 다 절대적 자유예요. 그죠? 그 다음 자기 혼자 속닥하니 학문 연구하는 것도 절대적 자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로 내면에 들어있는 문제들은 절대적 자유가 많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맞아요. 그죠? 근데 이론적으로 물어보면 절대적 자유는 사실 없는데 어쨌든 문제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다른 건 다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절대적 자유와 상대적 자유권 했을 때, 상대적 기본권 했을 때 상대적 기본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기본권들은 지금 지문에 나왔던 기본권들은 다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3번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바로 틀렸네요. 그렇죠? 국회의원의 특권, 별로 우리가 특권을 주고 싶지 않은 아저씨들인데 그 아저씨들한테도 특권이 있긴 있대요. 어떤 특권이 있냐면 강력한 특권이 있죠.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나오는 건 불체포 특권이죠. 불체포 특권은 첫 번째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이것은 회기 중에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회기 중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회기가 열리고 있을 때만. 두 번째, 현행범이 아닐 것을 요건을 합니다. 현행범은 불체포가 안 돼요. 체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 불체포 특권은 체포를 못하는 거예요. 체포를. 그럼 뭐는 할 수 있어요? 소출은 가능해요. 공소제기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이 면책 특권은요. 자, 국회에서, 조문의 헌법에는 국회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건 회의가 열리는 장소에서, 그죠? 발표, 발언과 표결 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면책받는 거. 법적 책임을 면해주는 거, 이게 면책 특권입니다. 면책 특권. 됐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2번 한번 보세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의결하는 경우에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자, 지금 우리 헌법에는 200인 이상 국회의원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국회의원은 지금 어떻게 되냐? 수가 헌법에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선법에는 299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가 포함되면서 현재는 총 300명입니다.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이 없죠? 그러니까 총 제적은 300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50대 150 전부 다 출석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150대 150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탈락으로 본다. 부결로 본다. 부결로 봅니다. 예, 누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국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자, 회의 비공개. 국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인데 비공개를 하고 싶어요. 한번 참조를 한번 해보세요. 비공개 하자고 제한할 수 있는 발의 정족수는 10인 이상이면 됩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이면 돼요. 그 다음에 결의 정족수는 항상 똑같아요. 제적 과반수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국회는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14번째 문제, 대통령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자, 위헌법률이 있으면 요걸 헌법재판소에 끌고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요. 이걸 누구만 할 수 있게 돼 있냐면 이렇게 제청한다. 이걸 제청한다고 그래요. 제청하는 것은 오직 법원의 권리로만 돼 있습니다. 당사자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15번째, 검사가 재량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 재량은 뭐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가 편의롭게 하면 되겠죠. 편리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기소 편의주의라고 합니다. 기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시겠죠? 기소는 원래 우리가 지금 검사가 하거든요. 반면에 이 기소 독점주의는 뭐냐 하면 기소 독점주의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다. 누가? 검사가 독점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소 독점주의라고 합니다. 16번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사건에서 증거 능력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인정된 형사법의 절차를 뭐라고 그러냐? 자,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역시 이것도 개념이죠. 간이 공판 절차. 간이 공판. 왜 간이하게 하냐? 신속하게 한다 이 말이야. 간이. 연상하면 되겠죠. 그렇죠? 문제 맞출 수 있다. 또 문제 나와도. 그죠? 왜냐하면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번째, 특별 형사 소송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여기서 이제 옳은 거는 다 됐고 틀린 것만 한번 보면 기억. 약식 명령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즉결 심판은 즉심 청구죠. 즉심에 관해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겁니다. 됐죠? 약식 명령도 확정이 되면 기판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는 공소 제기 안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이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다음 18번째,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된다. 그렇죠? 자,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죽였어요. 살인죄죠. 정말 살인죄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죠? 조사하는 과정을 수사라고 그래요. 그죠? 수사하는 게 제대로 돼 있는지를 다시 심사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공판이라고 합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들이댑니다. 주장을 들이대고 거기에 대한 입증 뭐 증거조사라고 그럴까요? 요걸 거쳐서 사실을 확정합니다. 사실을 확정해요. 요걸 거쳐서 사실을 확정해요. 이게 1심, 2심에서 할 일이에요. 정말 갑이 을을 죽인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게 3심 대법원에 올라가면 법률심이 됩니다. 이제 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긴 죽였는데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상해치사로 죽인 거냐, 폭행치사로 죽인 거냐, 아니면 정말 살인으로 죽인 거냐, 이런 문제가 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 2심, 3심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인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인정은 이 주장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된다. 증거재판주의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두 번째,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땐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세 번째,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역시 다 증거 능력 부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성이 없을 때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 폭행이나 고문이나 기망 등에 의해서 했을 땐 증거를 하지 못합니다. 즉 이러한 과정, 폭행이나 협박이나 기망이나 이런 등의 과정을 통해서 증거가 나왔어요. 그럼 이러한 증거는요, 증거 능력을 부정합니다. 그렇죠? 증명력이 아니라 증거 능력을 부정해요. 능력을 부정합니다. 왜 이렇게 부정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위법한 과정에서 얻어진 증거,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한다고 하는 거죠. 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그동안은 판례에서 인정되다가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피의자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 역시 부정입니다. 그걸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안 되죠. 이유는 여기 나왔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똑같습니다. 19번째,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소장은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아까 제가 1, 2심 거친다고 그랬죠.
자, 1심, 2심, 3심 이렇게 돼요. 1심에 대해서 불복하면 2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1심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소장을 제출해야 돼요. 항소장 제출. 2심을 항소라고 해요.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라고 하고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항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상고라고 하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상소라고 합니다. 다 잘 아시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니까 여기다가 제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일부 상소에 가능 여부 문제입니다. 일부 상소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조금 어려운 논점이 있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항소 제기간 일주일이죠. 여기서부터 일주일 내 1심 판결 선고되면 일주일 내에 상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피고인의 법정 대리는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지막 문제 한번 보죠. 의사 갑이 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간호사를 이용하여 환자을에게 치료약 대신 독약을 주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망하게 했습니다. 갑은 어떤 형태로 범죄를 저질렀냐 이 말이죠. 이게 이른바 간접정범이라는 거죠. 그죠? 네. 의사 갑이요. 직접 칼로 을을 죽였어요. 그럼 직접 죽였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직접정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의사 갑이요. 중간에 간호사를 이용해서 이 간호사는 정을 몰라야 돼요.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용해서. 정을 모르는 자를 반드시 이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럼 요거를 간접이라고 그래요. 간접정범 갈 때 그 간접은 항상 뭔가를 하나 거친다는 거예요. 매개한다. 우리 법학에서는 이 간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전부 다 뜻이 매개예요. 여러분 혹시 간접점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소유자가 있고요. 을이 임차권자입니다. 그럼 현재 직접 점유는 임차가 하고 있어요. 임차인이. 근데 얘는 임차인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갑의 소유자의 점유 이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간접점이라고 하죠. 즉 간접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매개하는 형태를 띌 때를 말합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 칠까요? 네,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